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9일 7시 반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조는 과거시험 합격자 때문에 망했고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사법시험 합격자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시험 합격자와 사법시험 합격자 사이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죠.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세상을 아주 좁게 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거대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들이 사법시험, 과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달달 외웠던 책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더 넓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갖게 되면은, 시험에 합격해서 권력을 갖게 되면은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지면은 더 배움이 거기서 멈춥니다. 겸손해야, 인간은 겸손해야 고귀해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런 나이에 한 20대에 검사 판사가 되면은 그때부터 오만해지는 것을 막기가 참 힘듭니다. 수양이 필요한데, 한국의 이 풍토가 권력 가진 사람에 대한 추종 세력이 너무나 많고, 아부 세력이 많고, 이용 세력이 많으므로, 그러면은 재판의 범위를 넓힙니다. 외교 문제도, 그 복잡한 외교 문제도 사법적 판단으로 요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권한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법 방해다, 또는 사법부 독립 훼손이다, 또는 재판 거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나라 되어가는 모습이 보면은 과거 조선조와 비슷한 쪽으로 가는 방향이 하나 있습니다. 즉, 사법시험 합격자가 권력을 잡고 기업인 그리고 군인들을 몰아세우는, 과거의 산농공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렇게 되면은 그런 나라는 반드시 쇠퇴합니다. 경제인과 군인들이 쪽을 못 서는, 그런데 백면서생의 지식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나라치고 부국 강병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과거시험제도는 중국에서 발생을 해가 고려 때 광종부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게 일본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는 과거시험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무사지배사회니까 그것과 좀 맞지 않죠. 무사지배사회는 실력주의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 전쟁 잘하고, 그리고 영지를 잘 다스리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이런 실력주의자들이 판치는 세상과 오로지 그를 통해서 지식을 자랑하는 사회는 완전히 기본이 다릅니다. 중국에서도 과거시험 제도가 폐지되었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 원나라죠. 원나라가 들어서고 나서, 시기적으로 말하면 13세기인데, 쿠빌라이가 황제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과거시험 합격자가 무능한 거예요. 이 원나라는 다국적 국가였습니다. 뭐 이란 사람도 들어와서 관료를 하고, 이슬람 믿는 사람도 들어오고, 기독교 신조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아주 북경이 굉장한, 일종의 지금은 뉴욕과 같은 그런 나라였고, 이 몽골 기만민족들이 워낙 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니까 사람을 쓸 때도 그 피부 색깔이나 종교를 가리지 않고 오로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썼어요. 이런 다국적인 원나라를 다스리는 인재를 찾아보니까 과거시험 합격자는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 외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하고,
서양 말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과거시험 제도를 한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시험에 목을 메고 있던 이 지식인들이 남송, 양자강 남쪽에서 재건된 남송의 지식인들이 앙심을 품고 그 사람들이 잘하는 지조론, 의리론, 정통론 이런 것을 핵심으로 하는 주자학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주자학을. 그 주자학이 고려를 통해서 조선조에 들어갔고 조선의 개국 엘리트들의 통치 일레오기가 주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조가 주자학 세상의 나라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가장 국제적 경쟁력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 번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오만해져 가지고 외교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재판한 게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결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일제강령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 소멸됐다.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또는 일본이나 일본 국민이 청구권을 주장하는 권한은 원천적으로 소멸되었다 하는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대로 판결하고 규정대로 자기 의견을 지켜낸 주장한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조재현, 권순일 대법관 두 사람만이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어요. 나머지 11명은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일 갈등을 부르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사태를 예상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을 때 이 사건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 하는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이게 또 범죄로 몰려서요. 검찰에 의해서 이게 사법거래다.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 반일 감정이, 종족적 반일 감정이 깔려 있죠. 흔히 반일 트라이벌리즘,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속을 뒤집을 수도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법리를 뒤집어도 된다. 민족이 더 우선이다. 민족이 법리보다도 국가 간의 약속보다도 더 우월한 가치다. 이런 생각 깔려 있으니까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사람의 주장은 명쾌해요. 반대 의견은 명쾌합니다. 즉 징용공 배상 문제는 1965년에 끝났다. 다시 주장할 수 없다. 라는 논지는 명쾌하고 그렇지 않다.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다수 의견의 주장은 읽어봐도 골치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파요. 이게 도대체 그걸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 조재현, 권순일 대법관 소수 의견을 낸 사람, 결국 지금 지나보면은 이 소수 의견이 맞았죠.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이 되었다면은 이런 지금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일, 조재현 대법관의 소수 의견 요지 중에서 중요한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구권 협정 제2조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등의 문헌, 문맥 및 청구권 협정의 대상과 목적 등에 비추어 청구권 협정 제2조를 그 문헌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면은 제2조 1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은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및 일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과 일본 및 일본 국민의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에 대한 문제임이 분명하고 제2조 3에서
모든 청구권에 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라는 문헌의 의미는 최약국은 물론 그 국민도 더 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뭐 이걸로 사실은 끝난 거죠. 문장이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권 협정 당시 대한민국은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거나 적어도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권 협정 당시 양국의 진정한 의사가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한다는 데 일치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한편 국제법상 전후 배상 문제 등과 관련하여 주권 국가가 외국과 교섭을 하여 자국 국민의 재산이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국가 간 조약을 통하여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일괄처리협정은 국제분쟁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식의 하나로서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국제관습법상 일방적으로 인정되던 조약 형식이다. 이 뭐냐 하면은 국가가 나서가지고 징용공 전체의 권리를 대표해서 일괄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괄처리협정은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 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 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즉 그래도 징용공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에 이미 소멸된 청구권을 주장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다. 뭐 사실 과거에 그렇게 했죠. 징용공에 대해서 개별적 보상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이런 아주 이상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개인 청구권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그 관례를 그걸 뒤집으려면은 새로운 무슨 압도적 진실이 새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징용공을 고용하고 대우하는 데 있어서의 어마어마한 반인도적 범죄가 있었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독가스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든지 하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국가 간의 관례를 대법원이 그중에 13명 중에 11명의 결정으로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느냐. 뒤집어도 그게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뒤집었느냐 하는 것의 논리는 한겨레 신문 해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전원 합의체 다수 의견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어서 한일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기 보면은 징용공에 대한 이 처우나 이런 것이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적 식민 지배로 일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65년의 청구권 협정은 이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재판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글쎄요, 이걸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고, 이게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느냐. 반인도 범죄라는 것은 보통 유엔에서 규정한 대로 하면은 집단적인 무슨 살육이라든지 집단적인 뭐 강간이라든지 집단적인 이주라든지 하는 어마어마한 범죄성이 있어야 인정되는 게 반인도 범죄입니다. 일제의 징용공 처리가 반인도 범죄로 규정된 적이 없습니다. 반인도. 그런데 65년의 청구권 협정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여기 대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반인도적 불법 행위니까 과거에 무슨 약속했던지 그거 다 무시하고 하겠다. 일본 기업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는 이것만 갖다 대버리면은 무슨 약속, 그게 설사 국가 간의 약속이라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조약을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반인도적 범죄, 불법 행위에 대해서 뭐 제3기관이 UN 인권이사회 같은 또는 뭐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제3의 국제기관이 확정한 것도 아닌데 11명의 대법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가지고 이 중대 사안을 수십 년 동안 지켜준 사안의 해석을 완전히 달리 해버린다? 그러니까 요새 아베 수상이 하는 이야기가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 한국은 믿을 수가 없다. 한국 쪽에서 하는 말은 못 믿겠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님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안에서 통할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법부든 뭐든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의사결정. 그러니까 사법부가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외교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하라고 박근혜 정부 때 판사들에게 그 의견을 전한 것을 마치 이것이 범죄가 되는 것처럼 사법 거래인 것처럼 해가지고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과 당시의 대법관이 그럼 기소되어 있으니까 정말 우리끼리 하는 게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에 따라서 하는 행위와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우리끼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는 주관적이고 하나는 객관적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국제법이 통용된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뭐 소녀상 설치가 비엔나 협정에 위반, 외교 공간에는 그런 걸 설치하지 못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공관 앞에, 일본 대사관 앞에, 그리고 저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2016년 12월에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에 소녀상을 세우니까 그때 동구청에서 철수를 했어요. 이것은 허가 없이 한 거다. 도로교통법 위반해 가지고 철거했는데 그 순간 문재인 씨가 트윗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것을 철거한 동구청 직원은 친일 세력이다.
그리고 종구위안부에 대한 2015년 말의 박근혜 아베 합의는 외교 적폐다라고 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법의 논리를, 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민족주의지만 그건 가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감정으로 덮어버리는, 무효화시키는 반법치 행위죠. 아니, 법을 집행한 사람을 친일 세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권력이 법대로 한 걸 친일 세력이라고 하면은 친일이란 말로서 법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럼 친일이란 말만 가지고 다니면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다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을 다 성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원리 원칙대로 법 조문 그대로 해석한 대법관이 13명 중에 2명밖에 없었다. 그나마 그 2명의 주장이 이제 더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